네, 사실 미국과 이란 간의 이 충돌이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과 교전은 아니죠. 폭격이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정말 크게 나타납니다. 어제는 지수가 12% 급락, 오늘은 또 그만큼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은 정말 롤러코스터 속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오늘 집중 분석으로 전략 세우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저희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러 나와주신 분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계시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시장 긴급 진단 집중 분석인데요. 키워드를 가지고 좀 시장 풀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유가가 가장 센시티브하고 민감하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키워드일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환율적인 취약성까지 있는 거죠. 먼저 유가부터 여쭤보면요. 사실은 트럼프 시대의 유가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틀간 급등, 간밤에는 조금 진정이 됐는데 이 정도에서 좀 안정이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좀 위협적인 위쪽으로 열어놔야 될까요? 어떤 전문가도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전쟁 자체가 양극단으로 시나리오가 갈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조금 기울면서 어제도 뉴욕 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유가를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뭐 작년 평균 유가가 거의 그냥 50불대 종반입니다. 그러니까 60불 정도로 보시면은 작년 12월 가장 저점이 55불이었고요. WTI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보통 한 50% 이상이 올라가면, 특히 이제 뭐 100% 정도 올라가면 확실히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100% 올라야 100불 정도, 그러니까 100불이 지속되면 경기 침체가 오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주식시장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재료가 되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 유조선이 뭐 전 세계 물동량의 원유 기준으로 한 20%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사실 이게 한 달 이상 지속돼야 지금 같은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같이 뭐 어쨌든 뭐 미국이 여러 가지 그 보안 조치, 뭐 군함으로 호송을 한다든지 보험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현재 같은 상태가 만약에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유가가 100불 쪽으로 향해서 움직인다. 그렇다면 한 2달 정도 후에는 100불 정도로 도달하고 그로부터 한 3, 4개월 후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한 3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가는 크루드족이 이란을 침공하거나 이런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걸프전 때도 사실은 뭐 지상군이 투입되자마자 유가는 빠졌거든요. 그때부터 주가는 올랐습니다. 전쟁 뭐 약간 그렇습니다만은 전쟁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거나 혹은 뭐 미사일을 서로 주고받거나 이거 관계가 없습니다. 유가는 전쟁 상황에 상당히 선행해서 미리 피크아웃 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가 좀 유가의 변곡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월가에서도 장기화되면 유가가 배럴당 뭐 100달러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박사님께서도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한 달 정도 지나면 100달러 돌파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된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가능성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해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뭐 한 30% 정도 뭐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저희 또 환율도 사실 좀 문제입니다. 야간 선물에서는 1,505원까지도 돌파를 하면서 9.11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작년에도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급등을 했을 때 정부에서 구두 개입에 나섰고 어느 정도 상승은 좀 제지를 시켜줬었는데 이번에도 구두 개입에 나섰잖아요. 어제 시장에서. 그러면 이 환율 상승은 좀 제한될 수 있을까요? 뭐 환율 역시 유가와 마찬가지로 뭐 중동 상황에 달려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 1,450원 밑에서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폭등할 가능성보다는
현재 수준이 거의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어제 85불 브렌트 기준으로 피크 찍고 내려왔는데 장중 한때 유가가 마이너스 나왔죠.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유가가 지금 현재에서 조금 머문다면 그리고 약간 하향 곡선을 그린다면 우리나라 환율도 1,450원 밑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지금 약간 불편한 상황,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것은 조금 제한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동 전황이 그렇게 더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사실은 미국에서 마가 세력이 거의 지금 쪼개져 있다시피 여론이 와글와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11월에 선거도 있고요. 네, 오히려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든 비밀 접촉을 하고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시장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유가와 환율, 지금 시장에서 뭐 굉장히 핵심적인 두 가지 변수잖아요. 그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김만진 박사님과 시장 긴급 집중 분석, 키워드로 대응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유가가 물가를 건드려서 이제 인플레가 되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는 것이고 인상 얘기도 나올 거기 때문에 걱정인데요. 최근에 이 이란 사태 전에 보면 미국의 PC나 뭐 PPI, CPI 상당히 좀 안정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지금 사태가 유가를 건드려서 인플레를 자극할 그 가능성, 영향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유가가 뭐 한 10% 정도 오르면 PCE 물가가 한 0.4에서 0.5%포인트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계량적인 계산인데요. 그런데 과연 10% 이상, 그러니까 평균 유가가 10% 잠깐 찍고 오는 건 괜찮습니다. 잠깐 찍고 오는 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물동량의 공급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한 10% 이상 상승하겠죠. 그렇다고 보면 PC 물가가 한 4%, 근원 PC 물가도 비슷하게 형성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은 좀 굉장히 치솟을 수 있겠죠. 한국은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금 문제인데 지금 이상하게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잠잠해요. 이게 온다 하는 게 거의 뭐 지금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살짝 이제 조금 지연되는 걸로 보고 그리고 2분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그리고 2분기에 만약에 전쟁이 없었다면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았을 거거든요. 저는 여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2월부터 텍스 리펀드 감세 세금 환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이 그동안 사실은 175bp의 금리를 내렸는데 이 효과가 지연되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가 가장 그 효과가 많이 상당히 시장에 투영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경기 좋죠. 거기다가 이제 공급망 문제 있죠. 관세발. 그리고 유가 가세하고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조금 어려울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째깍째깍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뭐 이런 리스크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어젯밤의 미증시만 보게 된다면 지표 잘 나오고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 좀 오가고 여기에 더해서 뭐 반도체주들도 강세 흐름으로 나타내면서 미증시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단 말이에요. 금도 소폭 올랐고 다만 어제 시장에서 이렇게 밀려날 때 원래 이렇게 밀리면 금은 좀 올라야 되는 건데 금 가격도 내리고 국채 가격도 내리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네,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뭐 사실은 올라간 건 아니죠. 뭐 지금 4.1% 정도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3.9 찍은 게 조금 이례적이었고요. 뭐 말씀 주셨듯이 안전자산 선호로 매수가 집중되면서 살짝 10년물이 4% 아래로 잠깐 찍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 조금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조금 인플레이션발 국채금리의 상승에 시장은 아직도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도 사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이 있는 거죠. 굳이 이유를 댄다면 전쟁발 인플레이션이 국채금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밀어올리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국제 금리는 좀 악재다. 금 가격은 악재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사실은 뭐 작년에 거의 70%가 오른 그런 폭등세의 금 가격 때문에 올해는 당연히 뭐 재료에 그렇게 호재에도 둔감, 악재에도 둔감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금리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가 이제 궁금증인데 지금으로서는 뭐, 해석해 주신 것들이 변동성이 있지만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해외 투자보다도 국내 증시에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국내 증시 대응 전략으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이전에 뭐 김 박사님도 시장에 오래 계셨고 많은 변동성들을 뭐 저도 옆에서 지켜봤고 많이 봤지만 매번 다릅니다. 이 정말 이런 또 롤러코스터 장은 이전에 못 봤던 상황인데요. 일단 급락의 급변동성, 급락과 급등은 이제 조금 충격이 지나간 걸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봐야죠. 네. 네, 사실 2000년 닷컴버블 붕괴 때 하고 2011년 9.11 테러 때 제외하고는 5% 이상 코스피가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례적이었다. 그러니까 포모가 그 주가를 무너뜨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초 대비 코스피가 50%, 코스닥이 30%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자금들은 약간 레버리지가 많고요. 신용 매수가 많고 어쨌든 포모 매수였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니까 매물을 불렀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20% 하락은 기술적 조정을 충족한 거고요. 지금 제가 나름 계산을 해보니까 20%의 하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유가가 아까 말씀 나눴듯이 네. 10% 이상 올라서 10%가 아니라 한 거의 50% 올라서 유가가 한 100불 정도를 한 달간 지속되면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반영했다. 선반영으로. 네, 유가 100불을 이미 반영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유가가 100불로 가면 떨어진 수준으로 다시 또 되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한 어제 하락은 조금 이례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유가 100불을 우리 시장에 이미 선반영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정말 이 정도로 우리나라 밀리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났나 싶을 정도로 밀렸는데 우리나라가 이 원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미증시보다도 더 크게 밀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섹터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 수 있겠고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서 궁금해하는 건 반도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어제 시장 워낙 많이 밀리다 보니까 반도체 투톱이 급락을 맞이했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뭐 장중에 15%대 급등, 하이닉스도 16%대 폭등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어제 시장에서 급락이 나왔을 때도 외국인이 한 달 동안 뭐 IT 투톱 21조 팔았다 했을 때도 그 규모가 다 소부장단으로 갔다고 하면서 소부장은 올랐어요. 그럼 이제는 낮아진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겠고 가격 면에서도 괜찮고 불확실성 해소된 거라면 여전히 우리도 이 반도체 투톱, IT 투톱 위주로 해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전쟁 이슈가 중동 이슈가 조금 잠잠해진다면 반도체는 뭐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죠.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PER이 12개월 예상 이익을 대입한 PER이 주가 수익 비율이 8.5배였고요. 그리고 어제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PER이 거의 3배에서 4.5배, 3.5배에서 4.5배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전쟁 때문에 너무 놀래서 빠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분의 80%가 반도체 두 종목에서 나옵니다. 결국에는 다른 거 볼 거 없다. 전쟁 이슈 잠잠해질 거냐라는 판단. 그리고 반도체 이익에 이상이 있냐, 전망에 문제가 없냐. 이 두 부분만 따지면서 지금 향후 장세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로서의 입지, 그 다음에 늘어나는 실적. 사실 뭐, 그러면 반도체 아니면 뭘 사겠어요. 그죠? 네. 반도체 덜어내고 딴 걸 살만한 게 반도체가 이제 핵심 분야에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제 그러면 고민들을 아까 이제 사실은 연초에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조정인데 이후의 흐름들을 어떻게 보면서 현금과 주식 또 코스피와 코스닥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우리가 믿을 거는 펀더멘탈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반도체가 약점이 있습니다. 다음 달 GTC에서 엔비디아 젠슨왕이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는 칩을 이제 양산을 할 거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경우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지 이러한 캐펙스가 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도체가 올해도 많이 가고 내년도 많이 가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시클리컬성, 경기 순환성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지금 이익을 대입한 반도체 주가에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착해서 여기서 멈추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종목이죠. 종목에서 저는 A, B, C, D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 핵심 수출주가 괜찮은 해가 될 것 같거든요. A는 오토 반도체, B는 바이오, C는 칩스 반도체죠. 그 다음에 A가 자동차요. 네. 오토, 예. D가 이제 디펜스, 방산이고요. E는 에너지 내지는 ESS. 네. 그 다음에 F까지 따지면은 뭐 금융이죠. 그래서 F를 제외하고는 A, B, C, D까지는 우리나라 핵심 전략 수출 산업이거든요. 그런 쪽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이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기대감 때문인 거죠. 네. 펀더멘털을 믿고 반도체 투톱 위주로 해서 담아가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 갖고 코스닥 돋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A, B, C, D로 또 관심 가질 만한 섹터까지 해주셨고요. 김한지 박사님의 우리가 드렸던 그 질문은 시장 대응 전략은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 또 들어볼게요. 지금 같은 이제 어려운 변동성 장세에서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을까 보면, 김한진의 투자 인사이트, 오늘은 앤서니 볼턴의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시류에 거슬러 투자하라. 보통 시류에 편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뭐 공자님 같은 말씀이지요. 네. 하지만 어제 같은 날 선열이 낭자할 때 너무 겁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앤서니 볼턴의 명언을 가져왔고요. 네. 앤서니 볼턴 뭐 대단한 투자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식시장에 선열이 낭자할 때는 사고, 웃음소리가 넘쳐날 때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라 라는 쪽으로 우리가 되새겨봐야 될 명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 템플턴도 그런 가치 투자자잖아요. 근데 앤서니 볼튼은 그런 이유이기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시황에 대해서 액티브한 투자자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피터 린치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은 피델리티 펀드를 운영한 그러한 그루죠. 네. 네. 그러나 이제 어제 같은 날 사실은 뭐 손이 안 나가죠. 네. 용기를 가지고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라는 얘기를 계속 이제 하는 겁니다. 예, 시장의 변동성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핵심 이슈, 키워드 중심으로 김한진 박사님과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너무 말씀 고맙습니다.